이 코어가 무너지면 사실은 인체의 모든 기관이 무너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몸 전체가 움직이기는 어렵습니다. 이 동작을 많이 떠올리고 많이 하시는데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코어가 강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건강구조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헬스케어 운동연구소와 스포츠 퍼포먼스 기능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병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코어가 약한 분들 또는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의 특징은 허리에 부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힘을 주면 통증이 있거나 또는 움직일 때 어떤 불편감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호흡을 통한 코어 강화 운동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앉거나 쓴 상태에서요, 당연히 상체는 똑바로 세우시고 코로 공기를 마시고, 그러면 흉곽 확장되고 그 다음에 후 그대로 이렇게 뱉어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 갈비뼈가 안으로 모이면서 코어가 강화되거든요. 다시 마시고 후. 호흡 운동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마시는 흡기와 뱉는 호기의 비율을 1대2의 비율로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트레이너가 하는 것처럼 마시는 게 만약에 3초를 마셨다, 둘, 셋, 그럼 뱉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난 3초, 6초 너무 길어? 2초, 4초만 하셔도 돼요. 2초, 4초 너무 긴데 1초 마시고 2초 뱉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마 코어가 점점점 강화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그 코어 근육의 안에 있는 근육들이 강화되고, 그리고 나서 코어 운동을 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코어를 좀 강화시켜야 아무래도 건강해지거든요. 이제 대체적으로 사람이 나이 들어가거나 몸이 약해질 때 가장 먼저 안 좋아지는 곳이 허리거든요. 근데 이제 허리가 안 좋은데 안 좋은지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운동의 시작은 허리에서 시작해서 팔다리 운동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어라고 하면 이 복부를 포함한 엉덩이 근육까지를 일반적으로 코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어가 무너지면 사실은 인체의 모든 기관이 무너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이 코어 운동하면 이 동작을 많이 떠올리고 많이 하시는데요, 이 동작은 사실은 코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보통 코어는 지금 사용한 근육은 복직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요, 코어는 여기 갈비뼈에서 연결된 근육이 코어로서 회전을 담당하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그 회전을 만드는 근육을 운동하는 게 코어가 강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누운 상태에서요, 손은 그대로 펼치시고 오른손 으로 본인의 왼쪽 허벅지를 대주시고요, 이 상태로 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올라갈 때 호흡을 이렇게 뱉으면 이 측면 복근이 자극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대로 5개만 할게요. 대체적으로 배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배가 나온 것보다는 코어에 힘이 없어서 늘어졌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많이 안 먹었는데 배가 왜 이렇게 나와? 라고 하는 분들은 이 코어 중에도 측면에 회전하는 근육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왼쪽을 동일하게 하면 갈비뼈가 안으로 이렇게 닫히면서 허리가 얇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허리가 얇아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식사를 해도 내가 배가 빨리 부른 느낌이 나거든요. 복부가 느슨하면 음식을 얼마든지 담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운동을 통해서 짧게 해놓으면 복벽에 닿으면서 다 먹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골반에서 연결된 운동인데요, 다리를 들어 올릴 때 골반과 이 복부 사이에 있는 근육을 발달시키거든요. 천천히 내려갔다가 그대로 호흡을 뱉으면서 끌어올립니다. 이때 허벅지 근육이 아니고 요 허벅지와 복부 사이에 있는 제 손이 닿은 이곳에 자극이 오면 운동이 잘 되는 거고요, 이쪽에 자극이 많다면 그 동작은 조금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된다면 지금 저희 트레이너처럼 호흡을 강하게 내뱉으면서 코 복부를 잡아놓고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면 됩니다. 개수는 몇 개를 하냐면요, 한쪽 다리에 대략 한 15개 생각하고 하시고요, 만약에 15개를 다 못한다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주의하실 점은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지면 운동이 안 돼요. 무릎이 완벽하게 펴져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올라가면서 올라가 볼까요? 이 정도에서 허벅지 뒤가 당겨서 못 올라가면 여기까지만 올라오시면 돼요.
코어 운동 중에 이 등과 허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보통 이제 등이 굽거나 자세가 구부러진 분들이 이제 척추 기립근이라고 해서 이 근육이 힘이 없어서 몸통이 구부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상태에서 손을 차렷한 상태에서 상체를 들어 올립니다. 대신에 지금 머리가 올라오지 않았죠. 이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까지 내려오시고, 자, 모을 때 요 견갑골을 모으면서 쭉 들어 올리고 시선은 그대로 유지. 그 다음에 내려오시고. 그러면 엉덩이, 허리, 등 세 군데가 아마 지금 같이 운동이 될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등이 굽는 현상들을 잡아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에 힘을 주는 운동이 됩니다. 그대로 들어 올려서 등 조여주시고 내려오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견갑골이 서로 모이게 해서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척추뼈 운동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등까지 조여주면서 최대한 올라오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동의 반복 횟수는 대략 한 15회 정도 하시면 되는데요. 아마도 처음 하신 분은 15회를 하기 좀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면 7개도 괜찮습니다. 그럼 7개에서 그 다음날 8개 하고 그 다음 주에 9개 하고 이러면서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네, 괜찮아요. 대신에 아마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많이 일어나지 못할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아프지 않은 만큼만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일어나 보실까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아프시다면 내려가셔서 이 아프기 전까지 만 올라왔다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보통 허리가 아픈 분들이 이 척추 기립근에 힘이 없어서 아픈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특히 이 동작에서 허리에 부담스럽다 그러면 통증이 생기는 바로 전 지점에서 멈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통증이 생기는 지점이 점점점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움직임이 커지고 근력이 강해질 거예요. 근데 아예 안 해버리면 근력이 계속 떨어지니까 구독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격일 거예요. 그 다음에 코어 운동은 엉덩이를 강화하는 동작인데요. 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90도 정도 구부리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천천히 들어 올려 볼까요? 그쵸. 들어 올리면 이 무릎에서 어깨까지를 일직선이 될 때까지 들어 올렸다가 그리고 천천히 내려줍니다. 배가 더 많이 올라와도 안 좋고요. 엉덩이가 밑으로 떨어져도 안 좋습니다. 일직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이 상태에서 자세 유지해서 균형 잡고 그리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지금 저희 트레이너 하는 것처럼 몸통에 있는 척추뼈를 분리하지 말고 한 번에 들어 올리는 게 코어를 강화시키는 데는 유리합니다. 저희 지금 떨리는 거 보이실 거예요 아마. 그대로 후. 지금 저희가 운동을 굉장히 천천히 하는데요. 코어 운동은 빨리 하면 코어에 힘이 들어오지 않고 허벅지나 다른 곳으로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천천히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아마도 엉덩이에 힘이 생기실 거고요. 대체적으로 우리 몸에서 엉덩이와 허벅지가 가장 큰 근육이거든요. 그 근육이 만약에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몸 전체가 아마도 정상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중에 허벅지, 엉덩이 이 두 개의 근육을 지켜내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코어 운동하면 대표적으로 플랭크라는 운동을 하는데요. 그 플랭크는 사실은 코어 운동 중에 가장 기초적인 동작이에요. 기초적인 동작을 오래 하는 거죠. 이제 플랭크 동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30초에서 1분 지나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공부를 10년 내내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중학교에 진학했으면 중학교 운동을 해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 플랭크는 초등학교 운동이라면 지금 하는 건 중학교 정도의 수준이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강해지면 고등학교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도 나의 체력과 시기에 맞춰서 하나씩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요. 그냥 계속 플랭크를 하는 건 사실은 시간은 많이 쓰고 노력을 하지만 크게 성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동하면 걷기가 바로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볼 때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입원하셨던 분들, 수술하셨던 분들은 걷기가 가장 처음에 필요한 행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걷기가 목적이 되는 건데요. 지금 모두 다 직장을 걸어 다니는데 걷기가 일상이지 운동은 아니죠. 운동은 사실 일상보다 강도나 어떤 양이 좀 더 높은 것을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걷기는 환자나 저체력자에게는 운동이지만
하지만 정상적인 분들에게는 운동 효과를 본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고 소화를 시키겠다. 그러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는 내가 너무 머리가 복잡해서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텐데 내가 내 체력을 끌어올릴게. 이러고 걷기로 들어가는 건 운동 강도가 낮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팔자겠죠? 팔자걸음하고 안짱걸음. 팔자걸음이나 안짱은 둘 다 무릎 뼈가 정면에 있는 상태에서 발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X자로 모이거나 또는 이렇게 바깥으로 벌어지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렇다 보면 우리의 무릎은 구부리고 펴는 동작만 하게 되어 있는데 회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부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발이 바깥쪽으로 갔거나 안쪽으로 간 걸음은 가능하면 일자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근육이 잘 사용되기 위해서는 발가락이 11자로 놓였을 때 잘 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팔자로 걸으면서 조금 잘못 걸으면 이렇게 눌리면서 무지외반증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엄지발가락이 정면에서 이렇게 힘을 줘야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발가락 옆으로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무지외반증을 가속화시키거나 안 좋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팔자와 안짱다리는 가능하다면 조금 고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이제 걸음걸이에서 신발을 볼 수 있거든요. 보통 팔자로 걷는 분이 신발의 이 뒤꿈치에 그 바깥쪽이 달아요. 이렇게 놓이면서 이렇게 뒤에 바깥쪽이 많이 닿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걷는 분들은 이 안쪽에 있는 발목의 아치가 무너지거나 신발의 안쪽이 닳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완전히 그렇다는 아니죠. 경향성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보통 그 아이를 생각해 보면 갓난아이가 이렇게 누웠다 앉았다 일어나면 처음 걸을 때 다 팔자로 걸어요. 다 팔자로 걷다가 언제 얘가 일자가 되냐면요. 달리기를 하면서 일자로 걸어요. 뛰기 시작하면 이렇게 뛸 수는 없으니까요. 이 무릎이 이렇게 모여지면서 이렇게 뛰고 그게 이제 걸음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그게 약간 진화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팔자에서 점점 일자가 되고요. 다시 팔자가 되면 노인들이 약간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잘 걷는다는 건 사실은 예쁘니까 잘 걸으세요가 아니고 나의 노화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 거거든요. 보통 팔자면 뭐 이렇게 걷지 않나요? 이렇게. 네, 보통 뭐 이렇게 걷겠죠. 네. 느린 경우 보통 이렇게 걷죠. 똑바로 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 정도가 아마 제가 아까 말한 대략 70cm의 보폭이 나오는 걸 거예요. 걸을 때 운동이 되려면 제가 볼 땐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텝이라고 해서 오른발과 왼발의 요 거리, 요 거리를 자기 키에서 100 정도를 뺀 정도를 보통 자기 한 스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키로 하면 175니까 100을 빼면 75cm가 되겠죠. 제 발과 발 사이에 75cm의 한 스텝이 필요하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조건은 1초에 1.4m의 속도를 유지해야 운동이 돼요. 그러면 한 스텝에 75cm에 오른발 왼발 두 번 가면 150이 되죠. 그죠? 그 150이 됐을 때 제가 운동이 되는 거고 거기에 1초에 똑딱이니까요. 똑 할 때 75, 딱 할 때 75를 가야 되니까 생각보다 발의 보폭이 넓고 멀고 빨라요. 근데 아마 지금 공원에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냥 제가 눈으로 본 거는 대략 초당 1m 정도가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그리고 보폭은 아마 40-50cm 정도일 거로 보여져요. 대체적으로 좁게 걷고 느리게 걷는다. 네, 그렇게 되면 운동의 효과도 없고요. 단순하게 운동의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보폭이 좁고 천천히 걸으면 부상의 위험이 커져요. 이유는 우리 몸이 걸을 때 근육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지면에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근육을 못 사용하고 관절에 기대서 걷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발목이나 무릎, 허리 같은 곳에 부담을 느끼죠. 그래서 잘 걸어야 당연히 운동도 되지만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잘 걸어야 합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출퇴근하는 분들 보면 글쎄요, 한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 잘 걷고 나머지 분들은 진짜 엉망으로 걷는 경우가 많죠. 제가 가끔 이제 잘 걸어 오셨나요? 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분이 많지는 않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속도가 줄어드는데요. 내가 이걸 늦추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 근육들도 거기에 맞게 살아있을 텐데 그냥 내 힘에 맞춰서 그대로 걸으면 속도는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공원에서 1시간을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스텝, 속도를 그 두 가지를 지키면서 1분을 걸어도 괜찮거든요.
그러면서 1분, 2분, 3분 이렇게 늘려가셔야지 양으로 그냥 나는 1시간 걸었으니까 운동 잘했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걸으면 잘 걷나요? 라고 하면 스텝과 이제 속도인데 거기에 이제 하나씩 붙이면 예를 들어서 내 상체의 기울기가 수직으로 서 있어야 되고요. 이제 걸을 때 보통 이제 팔을 구부리니까 팔이 앞쪽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움직이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뒤쪽으로 움직이는 걸 기본으로 하고 내 양손은 내 명치를 중심으로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게 걷습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걷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운동이고 산책을 갈 때는 그냥 편안하게 걸으셔도 되는데 내가 운동을 할 건지 산책을 할 건지를 좀 나누시는 게 필요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시는 것 같아요. 산책을 하고 나 운동했어. 근데 산책한 거예요. 스스로에게 난 운동했으니까 오늘 괜찮아 잘 보내서 하지만 산책을 하신 거라 운동을 안 한 거죠. 오, 잘 뛴다. 이렇게 본 사람이 10% 미만 같아요. 그래서 그 바람 빠진 축구공처럼 뛰어요. 체중이 밑으로 박혀버려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면 뒤꿈치를 좀 과하게 땅에 대고 있고요. 지면에 닿는 시간이 길어요. 퍽퍽거리잖아요. 뛰고 나면 발목, 무릎, 허리 등에서 부담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만 타고 내려오세요. 런닝머신 그만하시고 와서 코어 운동하고 근력 운동 좀 하시죠. 제가 한강이나 공원에서 뛰는 거 보면 오, 잘 뛴다. 이렇게 본 사람이 10% 미만 같아요. 걷는 것도 그렇고 달리는 것도요. 발이 지면에 접촉하는 시간을 좀 줄여줘야 하거든요.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관절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을 이용해서 걷고 뛰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달리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케이던스라고 1분에 발이 지면에 접촉하는 숫자거든요. 마라톤이나 선수들이 오랜 시간 달릴 때 분당 지면에 접촉하는 횟수가 170에서 180이 가장 오래 뛸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폼보다 중요해요. 그 케이던스가 망가진 상태에서 좋은 동작을 하기는 어려워요. 얘가 기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케이던스가 대략 160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그 바람 빠진 축구공처럼 뛰어요. 캥거루처럼 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으로 뛰죠. 힘도 없고 땅으로 들어갈 것 같죠. 체중이 밑으로 박혀버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뛰죠. 그러니까 이게 하중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발목, 무릎, 허리가 눌리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절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대략 150, 160의 어떤 케이던스를 가지고 지면에 발이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을 디뎠다가 관절까지 가기 전에 탁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쪽이 관절이라고 그러면 관절이 꽉 한번 기대고 오니까 충격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죠. 닿아도 되긴 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야 되는 거예요. 닿는 둥 마는 둥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 거죠. 그 저희가 포어풋이냐 미드풋이냐 힐 컨택이냐 이런 이야기로 막 시끄러운데 그 정의는 닿는 게 정의가 아니고 내 체중이 올라가는 곳이 어디냐예요. 그러니까 내 체중이 지금 전 다 올렸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올렸으면 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면 얘는 미드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면 얘는 포어예요. 얘를 이렇게 스쳤다고 스친 곳이 그 컨택 포인트는 아니라. 왜냐면 컨택은 이걸 컨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체중이 올라간 곳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죠. 대체적으로는 종아리나 허벅지, 엉덩이 쪽에 근육통이 있다면 잘 뛰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발목 관절, 무릎 관절, 허리 이렇게 아프면 이거는 뭔가 뛰는 거에 문제가 있었거나 또는 뛰는 거는 괜찮았는데 내가 최대 능력이 거리든 시간이든 100인데 150까지 뽑아 뛴 거예요. 그것도 힘들어서 관절이 부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제가 볼 땐 대다수는 앞단에 뛰는 동작의 문제일 가능성이 전 크다고 봐요. 잘 뛰는 분 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뛰시는 분들 좀 현명해져야 될 것은 내가 좋은 징후와 나쁜 징후를 구분해야 오랫동안 즐겁게 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조금 공부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뛰면서의 즐거움을 오래 느끼려면 건강하게 뛰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전문 운동 선수들도 만약에 야구 선수라든지 축구 선수가 햄스트링 다쳤다 그러면 뛰는 주법부터 손을 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잘못 뛰어서 다친 건 아무리 강화시켜도 회복이 안 되거든요. 달리기 자세 바꾸고 손상된 근육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뛰는 거 걷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고 왜냐면 선수들도 교정을 받을 정도면 일반인은 더 하겠죠. 장거리 러닝에서는 이 다리가 높이 올라가지 않아요. 지면에서 떨어질 정도면 되니까 대략 이 정도면 되죠. 불필요하게 또 많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장거리를 뛰는데 단거리처럼 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만약에 뛰다가 만약에 내가 피니시에서 속도를 내겠다 그러면 그때 무릎이 앞으로 들리죠. 앞으로.
뒤가 아니고 앞에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발은 정면에서 보면 걷기와 똑같이 발끝, 무릎이 정면을 이렇게 향할 때가 가장 좋아요.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뛰면.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똑바로 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동체는 대체적으로 지금 제가 수직선에 서 있는데 걸을 때는 이렇게 서 있지만 뛸 때는 대략 한 이 정도 기울어요. 이렇게 기울면 이게 한 10도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대략 지금 발끝에 힘이 딱 들어와 있어서 앞으로 몸이 나갈 것 같은 거죠.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 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팔은 걷기와 똑같이 앞쪽으로 흔드는 게 아니고 뒤쪽으로 흔들어 주는 거죠. 뒤로. 그리고 양손은 중립선을 가운데를 기준으로 넘어오지 않게끔 이렇게 흔듭니다. 이렇게. 몸을 이렇게 기울이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단거리를 잘 뛰는 선수들 보면 전경이라고 해서 몸이 이렇게 앞기울임이 있어서 이렇게 뛰죠.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장거리냐 단거리냐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살을 빼겠다, 심폐지구력을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 긴 거리를 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워를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전력 질주를 하겠죠. 왜냐하면 무산소와 유산소 운동에 일반인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은 유산소면 달리기 생각하시잖아요. 유산소는 달리기가 아니고요. 달리기든 웨이트 트레이닝이든 대략 70% 미만은 다 유산소예요. 100m를 전력으로 뛰면 무산소예요.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반복 횟수를 한 20번 정도 하잖아요. 유산소가 돼요. 하지만 반복 횟수가 15회 미만으로 되면 걔는 또 무산소가 돼요. 우리가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왠지 유산소 하면 달리기, 수영, 자전거, 무산소 하면 웨이트 트레이닝 이렇게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운동 강도가 유산소냐 무산소를 결정해요. 대략 60에서 80% 사이에서 능력에 따라서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구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몸을 조금 나는 다부지게 만들겠다 그러면 웨이트도 러닝이도 운동 강도가 80% 이상 올라가요. 근데 만약에 나는 그렇게 말고 좀 샤프하게 쉐입을 만들고 싶다. 그럼 운동 강도를 60 밑에서 하면 절대 커지지 않아. 커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60에서 80% 그 사이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나오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웨이트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야 나는 3년을 했는데 왜 이렇게 돼? 60% 미만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또 반대로 예를 들어 남자인데 나는 근육을 안 만들고 싶은데 왜 이렇게 근육이 붙어? 80% 이상 아마 계속 하셨을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조금만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몸을 딱 그리고 그 몸을 만들어가는 건데 그게 잘못되면 저는 하얀색을 만들고 싶은데 검은색이 돼버리는 경우죠. 이 러닝이 우울증을 예방하는데 1등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우울할 때 약을 먹는 게 아니라 러닝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울하신 분들이 공원에 나가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햇빛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거기에 러닝까지 하게 되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의 치료는 약이 아니고 러닝입니다. 어떤 메이커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일반 조깅화를 신으면 될 것 같고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너무 신발 깔창이 얇거나 또는 너무 두껍거나를 초보가 신으면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얇은 건 충격 흡수가 안 돼서 부담스럽고요. 높으면 이게 충격 흡수를 깔창에서 해주면서 얘가 흔들리거든요. 그 흔들림을 잡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초보는 이렇게 뛰어도 내 체중을 그냥 잡기도 어려운데 신발까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힘들어지죠.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하는 분은 그냥 가벼운 조깅화를 추천드려요. 뛰다 보면 아마도 나에게 맞는 신발이 점점 나올 텐데 처음에 딱 고정하는 거는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은 내가 뛰는 것을 익힐 때니까 그곳에 좀 집중을 하고 너무 얇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은 일반적인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미국이나 유럽 이렇게 출장이나 가면 참 많이 다른 게요. 한국은 모두 런닝머신에 붙어 있고요. 외국 사람들은 다 프리웨이트 공간에 깔려 있고요. 런닝머신에 제가 볼 땐 집착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땐 칼로리인 것 같아요. 내가 한 시간에 몇 칼로리를 태울 건지. 근데 이 칼로리에 집착하다 보면 그 런닝머신을 탈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근력 운동을 통해서 몸에 근력을 만들어 놓으면 칼로리 소모는 일상생활 중에서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런닝머신을 하는 것보다는 근력 운동과 병행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운동으로 보면 밖에서 뛰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거든요. 왜냐하면 러닝머신은 벨트가 돌아가기 때문에 몸을 수직으로만 올려놓거든요. 그럼 수직 운동만 하면 되고요. 야외에서 달리는 거는 몸을 위로도 띄워야 되지만 앞으로도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두 가지의 힘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야외 운동이 좋고요. 부수적으로는
운동은 밖에서 뛰면 공기도 좋고 하늘도 좋고 그다음에 자연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정신적으로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러닝머신은 밖에서 뛸 수 없는 환경이라 만들어 놓은 거지 그게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어쩔 수 없을 땐 뛰긴 하지만 전 가능하면 밖에서 뛰려고 합니다. 사실은 예뻐지는 몸을 만드는 것도 뛰는 것보다는 근력 운동이 훨씬 빠르고 강력하거든요. 저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리기를 해서는 팔에 탄성을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년 여성이 팔이 흐물흐물한데요. 달리기를 한다고 이 근육이 안 만들어져요. 얘는 팔굽혀펴기를 하든지 덤벨 아령 운동을 해야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했을 때 우리 몸이 가장 건강하고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 타고 내려오세요. 러닝머신 그만하시고 와서 코어 운동하고 근력 운동 좀 하시죠. 대체적으로 이제 러닝머신, 트레이드밀에서 달리는 사람들의 잘못된 동작들은 뒤꿈치로 벨트를 컨택하고 지면에 닿는 시간이 길게 가져가는 그 문제점이 제가 볼 땐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뒤꿈치를 좀 과하게 땅에 대고 있고요. 지면에 닿는 시간이 길어요. 그러다 보면 근육은 사용하지 않고 관절에 스트레스를 주면서 뛰기 때문에 뛰고 나면 발목, 무릎, 허리 등에서 부담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는 지면에 컨택하는 시간이 길다. 그걸 케이던스로 하면 아마 케이던스의 BPM이 160 미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의 체중이 밑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죠. 보통 이렇게 지면을 오래 대는 이유는요,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조금 편해요. 근육을 사용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힘든 거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에너지 소모는 적은데 내 관절에 오는 데미지는 커지죠. 편한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그 근육이 해야 될 일을 관절이 하거나 아니면 뼈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자, 지금 소리가 벌써 달라졌죠. 퍽퍽거리잖아요. 지금은 미드풋이긴 해요. 근데 지면의 접촉 시간이 길어지면서 체중이 밑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라운드에 컨택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마 무릎 괜찮나요? 무릎 아프려고 왜 멀쩡한 저희 트레이너도 무릎이 아프려고 해요. 아마 이렇게 뛰시는 분들이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린 거랑 이 케이스가 가장 많다고 보면 돼요. 무릎에 통증이 생기거나 예를 들어서 물이 찬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중년 이상 분들은 근육도 약하지만 관절이나 연골도 약하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좀 잘못된 자세로 뛰더라도 근육에서 어느 정도 버텨주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뛰면 바로 부상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되면 아마 다시는 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뛸 때 잘 뛰시는 게 중요합니다. 러닝머신의 속도를 본인이 뛰는 속도에다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핸드폰으로 메트로놈을 다운받아서 이 속도가 지면에 닿아야 되는 속도예요. 땅. 하나, 둘, 셋, 넷, 둘. 생각보다 빠르죠? 그래서 만약에 트레이드밀, 러닝머신에서 뛴다면 저는 메트로놈을 맞춰서 요 비트로 하면 발이 지면에 닿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거든요. 그러면 관절로 가는 충격을 근육에서 다 흡수해요. 대신에 엄청 힘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귀에 아마 띵띵띵띵 계속 울릴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뛰던 거리와 시간보다 못 뛸 거예요. 괜찮아요. 거기서부터 천천히 올라가시면 부상 없이 안전하게 오래 뛸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케이던스가 이 BPM으로 한 170에서 180의 비트일 때 지면의 접촉 시간이 가장 짧고 그 전문 선수들이 뛰는 딱 그 스텝 수예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에서 맞춰서 이 스텝을 맞추고 그리고 그 발이 맞아지면 몸, 팔의 스윙을 교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발이 지면에 접촉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트레이드밀에서 이 평행이 되면 내 몸이 수직으로 서 있거든요. 근데 달리기는 제가 10도 정도 앞으로 기울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몸을 기울일 수 없으니 트레이드밀을 세워버리면 내가 기울인 효과를 내는 거죠. 이 정도 기울여 놓으면 내가 몸은 서 있지만 트레이드밀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기울인 효과를 보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가는 추진력을 조금 더 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종아리가 약해서 종아리를 강화하고 싶어 라고 하면 경사를 10도, 15도까지 올리면 종아리를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속도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트레이드밀의 속도는 사실은 평지에서 뛰면 보폭이거든요. 보폭은 내가 힘이 세면 보폭이 넓어지는 거고요. 힘이 없으면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다닐 때 멀리 뛰기 많이 해보셨죠? 멀리 뛰기 할 때 멀리 가는 친구는 힘센 친구고요. 멀리 못 가는 학생은 그 힘이 없는 친구예요. 내가 운동을 해서 힘이 생기면 보폭이 자연적으로 넓어지고요. 힘이 없으면 좁아지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오랫동안 달리면 이 보폭은 변해야 돼요. 하지만 비트수는 변하면 안 돼요. 처음에 전반부에 힘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보폭이 넓겠죠? 그러다 지쳐가면 좁아져야 되는데 보폭을 그대로 두면 뭐가 줄어드냐면 케이던스가 줄어들어요. 왜냐면 30분을 뛰어도 그 컨디션이 좋을 때는 자기 보폭이 나오지만 안 좋으면 좁아지거든요. 그걸로 조절하는 거지 케이던스로 조절하는 건 아니죠.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걷는 동작을 완전히 떼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달리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사도를 한 10도 정도 올려서 약간 산을 오르는 것처럼 몸이 앞으로 기울여서 이렇게 오르는 동작을 하게 되면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가 사용되거든요. 그 근육이 달릴 때 쓰이거든요. 그 동작으로 좀 강화한 후에 달리기를 천천히 들어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력 운동을 통해서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를 따로 근력 트레이닝을 해서 뛸 때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요, 이렇게 목 스트레칭을 해요. 이렇게 하면 아마 등이 늘어날 거예요. 오히려 몸을 망칠 수도 있어요. 누워있을 때 바로 누워서 10분, 20분 편하게 누울 수 없다면 구분등과 거북목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거북목이라는 경우는 턱이 이렇게 나가 있는 건데요. 사실은 턱이 나가면서 등이 이렇게 뒤로 밀려 있는 상태예요. 구분등이나 거북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이제 거북목이나 구분등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핸드폰, PC, 앉아있는 생활들에 의해서 생기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근력이 떨어지면서 몸이 굽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가 거북목과 구분등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의자라는 것이 설탕보다 흡연보다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앉아있으면서 움직이지 못해서 근육들이 활동을 못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단순하게 거북목이나 구분등뿐만이 아니고 순환기계에 문제를 주기 때문에 앉아있는 자세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고, 거기에 잘못 앉는다면 어떻게 보면 고혈압, 당뇨보다도 위험할 수 있겠죠. 제일 쉬운 방법은 측면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내 귀와 내 어깨의 가운데가 직선이 아닌 경우는 거북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거북목은 턱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깨보다 내 귀가 앞으로 나가 있죠. 보통 이런 동작을 거북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검사하기 어렵다면 거실에 누워 있을 때 바로 누워서 10분, 20분 또는 길게 30분 정도 편하게 누울 수 없다면 구분등과 거북목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는 주무실 때 바로 누워서 자는 게 어려우면 거북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옆으로 잠을 자는 걸 즐겨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누우면 이 머리가 들리니까 불편한 거예요. 옆으로 누우면 그 동작이 편하죠. 근데 옆으로 눕게 되면 어깨, 목에는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거북목을 잡기 위해서는 구분등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슴을 펴고요. 깍지 낀 상태에서 팔을 벌려주시면서 이 가슴을 쭉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구분등이 좀 해결됩니다. 호흡했다가 다시 그 상태에서 후. 아마 저희 트레이너도 힘들 거예요. 둘. 첫 번째 동작으로 우선 등을 펴줍니다. 등을 펴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깍지를 껴고 머리가 아니고 가슴을 열어주는 동작을 합니다. 후 해서 가슴을 앞으로 쭉 펴주는 동작을 하고요. 그다음 내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등이 펴졌다라고 하면 가슴을 완전히 편 상태에서 거북목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왼손으로 뺨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은 의자를 잡아주시고 그대로 의자를 꽉 잡은 상태에서 손이 머리를 이렇게 회전시켜줍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잡고 있는 거는 목의 측면 근육과 후면 근육이 잘 늘어날 수 있게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갔다가 다시 힘 빼고 제자리. 그 다음에 손으로 당겨주면서 오른쪽 어깨는 꽉 잡아줍니다. 이 동작이 아마 목이 엄청 시원하실 거고요. 한 번만 더. 그 다음에 뒤로 쭉.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 5회에서 10회 정도 하시고요. 반대 한 번만 하실까요? 의자를 잡은 손을 꽉 잡은 상태에서 지금 어깨를 뒤로 열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늘어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이 늘어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가슴 펴고 회전시켜 줍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당겨서 호흡 후.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구분등을 해결하는 동작 하나, 그 다음에 거북목을 해결하는 운동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가르쳐 드렸고요. 이 동작을 한번 하실 때 대략 10초 정도 해서 10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을 텐데 아마 10번이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략 3번, 5번, 7번 이렇게 점증적으로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거북목이 있으면 구분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반대로 구분등이 있으면 거북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있다면 두 가지의 운동을 같이 해주실 때 효과가 빨라요. 대신에 이제 순서를 정하자면 목이 등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먼저 등을 잡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건물을 세우는데 1층 먼저 세우고 2층 세우잖아요. 2층이 무너졌다고 2층만 세울 수 없으니까 1층을 바로 잡고 2층을 세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오래 갑니다. 우리는 거북목 하면 거북목만 해결하고 구분등 하면 구분등만 해결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운동을 하면 50점 미만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슴을 편다는 것은 가슴의 입장으로 보면 스트레칭이에요. 근데 등의 입장으로 보면 등의 근력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팔꿈치를 올린 상태에서 뒤를 같이 조이는 운동을 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가슴만 피는 건 스트레칭만 되지 후면이 근력이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구분동이 있다는 것은 등에 근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근력을 같이 만들어줘야 이렇게 구부러진 등을 힘으로 잡아 당겨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척추를 잡을 힘이 없기 때문에 한번 세워놓으면 바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칭을 한다고 구분등이 해결되진 않아요. 스트레칭은 등의 근력 운동을 하기 위한 초벌 작업인데 초벌 작업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칭하고 근력 운동까지 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분등을 스트레칭만 했어요. 그럼 유통기간이 반나절? 근력 운동을 했어요. 유통기간이 이틀에서 3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마사지만 받았어요? 그러면 유통기간이 30분?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등을 이렇게 조여준 운동이 견갑골이거든요. 견갑골은 양쪽에 있는 날개뼈거든요. 구분등이 생기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기 때문에 이 근육이 늘어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견갑골을 조이면 얘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잡아 당겨주는 거죠. 근데 구분등이 되면 무조건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면 이 근력이 아예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근육을 잡아 당겨서 견갑을 이렇게 모아주는 게 구분등의 기본 해결 방식이죠. 하지만 이렇게 모으면 견갑이 위쪽으로 올라가니까요. 모으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구분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여기 아파서 엄청 고민들 많으실 거예요, 여기. 보통 이제 구분등이나 거북목이 있을 때 보통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중력선에 딱 올라와 있으면 이 머리 위에 5kg 정도의 무게가 실려 있다 해요. 견딜만 하거든요. 근데 대략 만약에 한 15도 정도가 나가 있으면 여기에 대략 한 10kg 정도의 하중이 실리죠. 한 30도 정도가 나가면 거의 20kg에 가까운 무게가 실리니까요. 그 무게의 중력이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 상승목은 위쪽하고 목 뒤쪽이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경락 같은 데 가면 막 팔꿈치로 막 난리를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효기간 30분이라고 한 거예요. 풀면 편한데 나와서 바로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냥 원상 복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승모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승모근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건 견갑골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딱딱해지고 여기는 늘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를 풀어야 되지만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이 근육으로 견갑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줘야 얘가 풀어져요. 아래가 힘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데 얘만 누른다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마사지를 하는 건 좋아요. 스트레칭도 좋은데 그 다음은 견갑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운동을 했을 때 구분등이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절대 여기 푼다고 해결 안 되고요. 아마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 마사지로 풀어서는 아마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될 겁니다. 마사지가 기본적으로 약간 피로를 회복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그런 효과는 있어요. 근데 내 체형을 교정하는 건 내 머리가 나의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거라 별개의 문제예요. 그냥 내가 마사지를 받았더니 혈액순환도 되고 피로도 회복됐네? 그렇다고 교정되진 않아요. 교정이 된다는 건 내 머리가 나의 근육을 통제하에 어디로 얼마만큼씩 움직이는지를 결정해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운동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사지의 장점이 있긴 하지만 자세를 수정하는 거로는 제가 볼 땐 불가합니다. 네. 우리 몸에서 위쪽이 딱딱해지고 밑에 쪽이 근육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견갑골을 모아야 되는데 모으기 위해서 가장 좋은 동작은 팔을 이렇게, 이걸 A자라고 하거든요. A자 상태에서 뒤로 모아주는 거예요. 모았을 때 힘은 견갑골의 가운데와 그 다음에 견갑골의 하부, 이 근육으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후. 지금 저희 트레이너가 호흡을 뱉는 거는 견갑골을 세게 당기면 복부에 힘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복부로 밀려가요. 그래서 호흡으로 복부를 잡아놓고 견갑골을 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은 당기는 상황에서 어깨 후면부를 많이 쓰시면 견갑골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어깨 후면부에 힘을 쓰지 않도록 견갑골 자체를 모으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A자 운동이고요. 견갑골 모으는 운동 중에 이 동작이 가장 쉬워요. 그 다음은 W자거든요. W자는 뒤에서 봤을 때 등이 이렇게 W가 됐다고 해서 W자인데요. A자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이 W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기초를 떼고 여기는 중급바니까 중급으로 오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견갑을 모읍니다. 마찬가지로 상승모근이 아니고 중간과 하부 승모근 쪽으로 힘이 모여서 뒤쪽으로 조여져야 돼요.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지금 A자하고 아마도 W자까지 하시면 구분등이 거의 좋아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급 버전으로 가면 T자라고 해서 좌우로 나란히 상태에서 합니다. 다시 뒤로 조여서 팔이 오는 게 아니고요. 팔은 그대로 있고 견갑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오게 되면 후 삼각근이 사용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견갑골의 안정성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하부 한 번 더 후 이렇게 했을 때 상승모근에 힘이 많이 들어온다면 이 동작은 하시면 안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A자가 잘 됐다, W가 잘 됐다, 그 다음에 T자를 했는데 잘 됐다 안 됐다는 상부 승모근에 힘이 안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힘이 들어오면 바로 멈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부 승모근에 힘이 들어오면 견갑을 자꾸 위로 끌고 올라가니까 라운드 숄더를 가속화시키거나 거북목을 가속화시켜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아마 아파지고 불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어떻게 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을 망칠 수도 있어요. 마지막 동작은 가장 어려운, 이 정도면 아마 선수급들이 하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팔이 더 위로 올라오죠. 올라오면 견갑이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이 견갑이 아랫방향으로 내려오게, 잘 보세요. 여기 따라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밑으로 하방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상승모근이 톤이 떨어지고 중하부 승모근에서 잡아당겨주죠. 그래서 아마 이 동작까지 되면 견갑골을 안정화시켜서 구분등하고 거북목을 잡아줄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A, W, T, Y.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셔서 상승모근을 쓰시면 아마 라운드 숄더를 위한 운동이 돼버리실 겁니다. 보통 이제 스트레칭을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요, 이렇게 목 스트레칭을 해요. 이렇게 하면 아마 등이 늘어날 거예요.
이 상태는 스트레칭은 기본적으로 한쪽이 멈춰져 있고 한쪽이 당겨지는 거거든요. 목을 늘리려면요, 등이라고 하는 흉추는 완전히 멈춰져 있어야 돼요. 완전히 서 있는 상태에서 머리만 잡아볼게. 그대로 내려. 등은 살아있는 상태. 그래야 딱 목만 늘어나요. 그래서 운동은 조금 배워서 해야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이 여기인데 생각 없이 그냥 당기면 여기가 늘어나요. 그래서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스트레칭을 할 때 내가 늘리고 싶은 곳을 정확히 늘릴 수 있는 자세를 좀 배우시는 게 좋고요. 그 동작들은 대체적으로 좋은 자세에서 나와요. 보통 이제 목이나 관절에서 우두두둑 소리가 나는 건 대체적으로는 거기에서 수소가 터진다, 또는 관절의 균형이 안 좋아서 뒤틀리는 소리다, 여러 가지 썰이 있거든요. 근데 자연 발생적으로 나는 건 괜찮은데요, 인위적으로 소리를 내게 되면 특히 관절의 캡슐이 두터워지는 일이 생기거든요. 두터워지면 부드러움이 없어져요. 그런 경우에는 소리를 내기보다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고요. 어떨 때는 스트레칭을 하면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건 괜찮은데 소리를 위해서 그 동작을 하는 거는 건강에는 해롭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뻐근하고 답답하다 생각할 때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건강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만약에 목에 통증이 있다면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할 때 그 통증이 유발되는지예요. 만약에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했을 때 그 통증이 잦아들거나 줄어든다면 아마도 그 운동과 스트레칭은 도움이 될 거고요. 하면서 불편감이나 통증이 늘어난다면 아마 그 운동은 그 부상 부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통증에 대한 정도로 삼아서 운동을 하게 되는지 안 하는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거나 또는 소파나 이런 곳에 오래 앉아 있으면 어깨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목이 짧아지거든요. 이럴 때는 측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고요. 측면 스트레칭을 할 때 서서 하게 되면 그냥 팔을 쭉 펼쳐두고요. 오른손으로 귀를 잡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머리를 당겨주시면서 이 팔은 아래쪽으로 내려주세요. 그러면 어깨에서 시작된 근육이 요 귀 밑에까지 있거든요. 이 근육이 천천히 늘어나게 돼요. 하지만 만약에 여기를 힘을 주지 않고 따라가면 전혀 스트레칭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손을 이 위치에 고정했다 생각을 하고 본인의 오른손과 왼손이 멀어진다고 생각하고 당겨주시면 스트레칭이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으로 대략 한 10초 정도 해서 한 10번 정도 해주시면 좌우 하시면 아마 머리에 혈액순환이 되면서 머리가 개운해지실 겁니다. 앉아있는 상태에서 최악의 자세는 엉덩이를 앞으로 이렇게 빼고요. 끝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이 동작이죠. 이렇게 되면 골반은 뒤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등은 이렇게 휘게 되고 목은 직선 또는 역시자를 만들어내면서 최악의 자세가 되는 거죠. 이 상태로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 골반, 목 다 불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이 상태에서 더 불편한 자세가 있다면 이런 느낌으로 앉게 되면 골반은 이쪽으로 틀어졌고요. 제 허리는 이쪽으로 틀어졌고요. 목은 또 다시 이쪽으로 틀어졌으니까 3번 이렇게 꺾어 놓은 거니까 완전 제가 볼 때 최악의 자세라고 할 수 있죠. 조금 전에 앉았던 자세가 나쁜 자세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거의 최악의 자세인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일상생활에서는 좀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운동을 2시간을 한다고 생각하면 22시간은 운동을 하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2시간의 운동으로 22시간을 모두 커버할 수 있을까? 아마 커버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운동을 조금 덜 하더라도 일상에서 서 있는 자세, 앉아 있는 자세, 걷는 자세 이런 것들을 고쳤을 때 운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몸은 서서히 망가지고요. 서서히 좋아지거든요. 운동 한 번 한다고 확 좋아진다면 아마 나빠질 몸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운동을 하는 걸 당연히 권장드리지만 그거보다 앞서서 일상생활에서의 앉아있는 자세, 서 있는 자세, 걷는 동작들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졌을 때 오히려 운동이 시너지를 훨씬 더 발휘할 텐데요. 그 일상생활이 나쁘다면 아마도 운동을 하면서 다칠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동작과 자세들을 조금 신경 쓰시면 아마 운동의 효과와 성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년 정도에 허리를 강화하지 않거나 하체 근육을 만들지 않으면 60대, 70대에 독립적으로 혼자 걷기가 어려워지실 거예요. 집에서 기구 없이도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고요. 아마 이렇게 운동하시면 웬만한 PT보다 저는 훨씬 더 굉장히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집에서 할 때는 근데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헬스장이라는 곳은 사실 기계가 필요한 거잖아요. 집에서 기구 없이도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고요. 그 다음에 기구 없이 내 몸을 움직일 수 있어야 기구가 내 손에 들어왔을 때 통제가 되는데요. 처음부터 기구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보면 내 몸을 잘 쓰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몸으로 운동을 올바른 동작을 하고 그 후에 이제 기구를 잡거나 들거나 하는 것이 순서적으로는 맞거든요. 만약에 혼자서 독학을 하겠다 그러면 팔굽혀펴기에 사용되는 근육 하면 예를 들어서 가슴, 삼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팔굽혀펴기를 했을 때 그 위치에 자극이 되면 올바른 거고요. 그 위치에 자극이 안 오면 잘못된 거예요. 물론 본인이 공부는 해야 되지만 아마 이렇게 운동하시면 웬만한 PT보다 저는 훨씬 더 굉장히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올바른 자세를 잡는 이유는 사실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곳의 타겟을 정확하게 자극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자극이 잘 왔다라고 하면 내가 똑바로 했나 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트레이너들도 그렇게 확인하거든요. 만약에 집에 이런 AB 슬라이드가 있다면 잡은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이 엉덩이는 90도가 아니고요. 직선까지 이렇게 내밀어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다리를 들어주면 좋고요. 이 상태에서 팔만 살짝 앞으로 갔다가 팔만 당겨줘요. 엉덩이가 움직이면 코어가 적게 사용되거든요. 한번 움직여 볼게요. 팔 나갔다가 엉덩이로 당길게요. 엉덩이 이렇게. 네. 전통적으로 AB 슬라이드는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빠지는 게 일반적인 AB 슬라이드고요. 혹시 나는 엄청 코어가 좋은데?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엉덩이를 고정시켜 놓고 팔만 갔다 옵니다. 이렇게 하면 상복부가 엄청 강력하게 걸리거든요. 이 두 가지가 제가 볼 땐 AB 슬라이드의 가장 높은 난이도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AB 슬라이드가 고강도인데 허리 부담이 상당히 높거든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조금 현명해져야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팔이 나갔다 올 때 힘이 복부에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일로 허리 뒤쪽으로 들어오면 그럼 바로 멈추셔야 돼요. 자, 한 번만 가볼까요? 그대로 조금만 갈게요. 그렇죠. 오고 한 번 더. 만약 복부에 힘이 들어오면 오케이. 반복 횟수도요. 그 힘이 허리로 넘어가면 바로 스탑. 됐습니다. 그래서 이 AB 슬라이드가 가는 범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부의 자극이 지속적으로 느껴진다면 어디까지 가도 괜찮아요. 근데 10cm도 안 갔는데 복부가 아니라 허리 뒤로 넘어갔다면 바로 멈추셔야 돼요. 그거는 부상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할 때 어떤 근육이 쓰이는지를 내가 안다면 아마도 PT의 도움 없이도 내가 충분히 운동을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AB 슬라이드가 집에 없다면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 살짝 구부리시고요, 살짝만 구부려서 손으로 워킹을 해서 앞으로 갑니다. 네, 마찬가지로 복부에 힘이 들어오는 건 좋고요. 만약에 복부가 아니고 허리로 들어오면 바로 멈추셔야 돼요. 지금 이 동작이 AB 슬라이드랑 거의 같은 효과를 내거든요. 네, 한 번만 더. 팔꿈치는 살짝 구부려 주는 게 좋고요. 복부로 힘 들어오나요? 네. 자, 지금 저희 트레이너처럼 코어 운동을 천천히 하셔야 돼요. 빨리 하면은 팔 운동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하체 운동하면 스쿼트를 많이 하시는데요. 생각보다 스쿼트가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허벅지나 엉덩이에 힘이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집에서 할 때는 런지를 추천드리거든요. 자, 한번 옆으로 서 보시고요. 네, 한쪽 발 앞으로. 네, 이 상태에서 양 발의 간격은 대략 한 70에서 80cm 정도 떼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는 집에 우산도 좋고요. 골프채나 스틱 같은 거를 균형을 잃을 수 있으니까 가볍게 잡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래로. 그렇죠. 그리고 천천히 올라오죠. 근데 내려가는 깊이는 내가 견딜 수 있으면 뒷무릎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내려가 주는 게 가장 좋고요. 이 동작이 베스트인데요. 만약에 이 동작에서 무릎이 아프거나 힘이 없다면 3분의 1만 내려갈게요. 이렇게. 그러면 앞쪽 허벅지, 뒤쪽 엉덩이 이렇게 힘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사용해서
일어납니다. 자, 반만 내려가 볼까요? 그래서 내려가는 깊이는 본인의 체력 수준과 부상이나 이런 여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덜 내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괜찮다면 뒷무릎을 바닥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복 횟수는 대략 한 10에서 15회까지 하시면 아마 탄탄한 허벅지와 엉덩이를 가지실 수 있을 거고, 아마 스쿼트보다 훨씬 더 효과는 빠를 거예요. 대신에 효과가 빠르다는 건 힘들다는 뜻입니다. 무릎을 대고 상체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보내요. 그 다음에 양발을 살짝 구부려 주죠. 이 상태에서 내 어깨부터 팔까지가 수직 상태여야 해요. 그리고 무릎에서 어깨까지의 이 직선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처럼 내려갔다가, 그리고 그대로 하나처럼 올라와요. 여기서 이렇게 웨이브를 치면 안 돼요. 그대로 쭉 내려갔다가 생각보다 이 팔의 위치보다 몸이 앞으로 많이 나갔을 거예요. 보통은 힘이 없기 때문에 머리를 자꾸 이쪽으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각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위치를 잡기가 어렵거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잡았을 때 양손과 얼굴이 정삼각형이 되면 아마도 위치가 딱 좋아요. 잘못된 푸시업은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빠졌다가 이렇게 앞으로 가는 푸시업들이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엉덩이가 이렇게 앞뒤로 빠지거든요. 이렇게. 또는 엉덩이 두고 몸만 이렇게 내려가는 동작들. 이런 동작들이 잘못된 푸시업들이죠. 보통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랫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 팔에 있는 다리에 있는 근육이 처지는 것처럼 복부에 있는 근육도 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력이 없어지고 탄성이 없어지는 거라 보통 아랫배가 그렇게 올챙이처럼 나온다면 코어의 근육이 약해지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호흡 운동을 통해서 기초를 잡고 그 다음에 누워서 하는 운동들을 하시면 그 배가 천천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올챙이처럼 배가 나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내 코어 근육이 늘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한 중년 정도에 허리를 강화하지 않거나 하체 근육을 만들지 않으면 아마도 60대, 70대에 독립적으로 혼자 걷기가 어려워지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혼자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아마도 병원에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체력이 있거나 힘이 있을 때 조금씩 움직이면서 근육을 만드는 것이 60대, 70대에 조금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미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의 입장으로 옆구리살을 빼고 싶어요. 저는 뭐 어디살을 빼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방을 빼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20대 여성, 30대 여성 또는 중년 여성인데 난 팔살이 왜 이렇게 늘어졌지? 이거는 아랫배 똥배 나온 거랑 똑같아요. 근육이 없어서 얘가 늘어져 버린 거라. 그런 분들은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의 탄성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탄성을 만들면 늘어지는 근육이 아니라 탄탄한 근육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살을 빼는 거랑 별개의 문제로 근육의 탄성을 갖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가깝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다이어트 하면 유산소 운동, 걷기, 달리기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유산소 운동을 하기 이전에 근력 운동으로 본인의 뛸 수 있는 근력을 먼저 만들고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면서 다이어트가 조금 더 손쉽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자동차의 배기량이라고 하면 1500cc의 차로 계속 달리는 것보다는 3000cc까지 올려놓고 달리게 되면 에너지 소비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적은 시간과 또는 일상생활에서도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에 유익한 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력 운동을 먼저 하시고 유산소 운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다이어트를 할 때 보통 2-3개월 안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지방과 근육이 같이 빠지긴 하는데요.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량이 조금 덜 빠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체중이 줄어들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줄지 않으면 내가 다이어트가 안 됐다고 하는데요. 체중 말고 예를 들어서 벨트에 약간의 사이즈, 바지의 헐렁임 또는 윗옷에 약간의 헐렁임이 생길 거예요. 그게 아마 3개월 안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3개월 이후에는 아마도 체중 변화도 순차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아마도 음식량을 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량을 늘리다 보면 피로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피로에 노출되면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감기에 걸린다든지 감염에 걸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제 그럴 때는 사실은 조금 내가 무리하게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운동을 너무 강하게 또는 식사를 너무 제한한다든지 그러면서 몸을 혹사시키고 있다고 받아야 되거든요.